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소소한 수입 30만 원. 합치면 150만 원. 70대 부부가 한 달을 삽니다. 적다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평균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감정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팔지도 겁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150만 원. 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시는 박준호 씨, 72세. 아내 김영숙 씨, 70세. 남편분은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많지 않아요. 아내분은 중간중간 식당 일하시면서 조금 넣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더 적어요. 여기에 기초연금이 붙고요. 남편분이 아파트 경비 일을 조금 하세요. 다 합치면요. 딱 150만 원이에요.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이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국민연금이 두 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에요. 한쪽은 평생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달라져요. 국민연금 하나에 기초연금 붙고 나머지는 어디선가 만들어야 해요. 일을 해서 벌든지 자녀한테 받든지 저축을 깨든지 같은 150만 원인데 안정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정수 씨 부부. 남편 74세, 아내 71세. 이분들도 한 달 수입이 비슷해요. 근데 구성이 달라요.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대신 소득이 있다 보니까 기초연금은 감액이 됐어요. 나머지는 적금 이자로 채우세요. 이분들은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 오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느냐도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자가예요. 월세가 없어요. 이정수 씨 부부도 자가예요. 역시 월세 없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월세 사는 부부는 얘기가 달라져요. 매달 월세가 빠지면요. 150만 원이 110만 원이 돼요. 같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뭐가 빠져나가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세요. 이정수 씨 부부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요. 그 무슨 일이 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분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씨, 73세. 아내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도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쯤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부부랑 비슷해요. 근데요. 이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월세를 내거든요.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50만 원에서 35만 원이 빠지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5만 원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최영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세 내고 나면 진짜 빠듯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원래는 집이 있으셨대요. 작은 아파트요. 근데 몇 년 전에 파셨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갚는다고 했대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최영호 씨 부부는요. 매달 이렇게 사세요.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식비를 아끼세요. 반찬 가짓수를 줄이셨대요. 병원도 잘 안 가세요. 참을 만하면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조사도 거의 안 가세요. 부조 낼 여유가 없으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시게 됐대요.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요. 비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이분도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가예요. 아파트가 본인 거예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그래도 130만 원 넘게 남아요. 두 분이서 한 달 먹고 살기에 빠듯하긴 해도 버틸만 하대요. 가끔 외식도 하시고요. 동네 경로당에도 가시고요. 소소하게 사람들 만나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영호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집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집이라는 게요. 노후에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최영호 씨가 요즘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버텨요. 근데 월세가 오르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매일 하신대요. 자가가 있는 분들은요. 이 걱정이 없어요. 적어도 잘 때는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사는 분들은요.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지? 이 불안이 항상 있어요. 같은 150만 원인데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노후에 얼마 있으면 되냐는 질문. 사실 이거 반만 맞는 질문이에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집이 있으면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어요. 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엔 식비 얘기를 해볼게요.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잖아. 식비는 줄겠지. 근데요. 현실은 좀 달라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말순 씨, 71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 달 생활비 정리를 해보셨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식비가 제일 많았대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먹는다고. 밖에서 사 먹지도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순 씨 부부는요. 거의 다 집에서 해 드세요. 아침에 밥 차리고, 점심도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저녁도 직접 하세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동네 분식집 가는 정도예요. 근데도 식비가 만만치 않대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보셨대요. 쌀 사야죠. 반찬거리 사야죠. 간장, 된장, 기름 같은 것도 사야죠. 과일도 드셔야죠. 나이 드니까 과일이 더 중요하대요. 우유도 드시고, 영양제도 사시고,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근데 다 합치면 꽤 돼요. 정말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됐어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대충 때워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속이 안 받아요. 몸이 힘들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부드러운 거, 소화 잘 되는 거,
영양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싼 걸로만 못 사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비를 너무 아끼면요. 다른 데서 돈이 나가요. 어디서 나가냐면요. 병원에서 나가요. 정말순 씨 이웃에 사시는 분이 있대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그분이 식비를 엄청 아끼셨대요. 반찬도 대충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고, 돈 아껴야지 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영양 부족이었대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 비용이 얼마였게요? 몇 달 아낀 식비보다 훨씬 많이 나갔대요. 정말순 씨가 그걸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식비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이건 건강비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한정된 돈이니까요. 정말순 씨 부부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대요. 마트 할인 시간에 가세요. 저녁 7시 넘으면 반찬이나 고기가 할인하거든요. 제철 과일 위주로 사세요. 제철 아닌 건 비싸니까요. 많이 사서 나눠 얼리세요. 고기 같은 거 세일할 때 사서 소분해 놓으신대요. 동네장도 이용하세요. 마트보다 쌀 때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달 먹는데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 밑으로는 힘들대요. 조금 여유 있게 드시려면 50만 원은 필요하대요.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식비로 나가면요. 100만 원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들 다 해결해야 해요. 정말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비 줄여야지 맨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줄이면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어요. 식비는 그냥 고정이다. 이건 안 건드린다. 다른 데서 아껴야지. 여기서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순 씨가 몇 년 살면서 얻은 결론이래요. 노후의 식비. 생각보다 안 줄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앞에서 식비 얘기했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병원비예요. 이건 매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74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 부부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사셨어요.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버텼대요. 근데 작년에 일이 생겼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셨거든요. 뇌경색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바로 119 불렀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갔대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입원을 하셨어요. 2주 정도요.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했어요. 팔다리가 좀 불편해지셨거든요. 재활병원에 한 달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통원 치료를 하셨어요. 몇 달 동안이요. 그동안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김순자 씨가 나중에 계산해 보셨대요. 본인 부담금만요. 몇백만 원이 나갔대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김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돈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비상금이라고 조금 모아뒀는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보험이 있긴 했대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더래요. 입원비는 일부 나왔대요. 근데 재활병원은 안 되는 게 많았대요. MRI 찍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래요. 간병비도 있었어요. 김순자 씨 혼자서 간병을 다 못 하시니까요. 간병인 쓴 날도 있었대요. 그것도 다 본인 돈이에요. 남편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요.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대요. 근데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시대요. 약을 계속 드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예전에는 병원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고정 지출이 됐어요. 150만 원에서 병원비 빼면 생활비가 더 쪼그라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순자 씨 부부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운이 나빠서? 그건 아니에요. 70대가 되면요.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뇌경색, 심장 문제, 암, 낙상사고. 젊을 때는 남의 일 같잖아요. 근데 70대가 되면 내 일이 돼요. 김순자 씨도 그러셨대요. 우리 남편이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병원비가 안 터지면 살 수 있어요. 병원비가 터지면 흔들려요. 근데 70대가 되면요. 병원비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달 생활비 말고 따로 있어야 하는 돈이요. 김순자 씨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신대요. 제발 비상금 만들어 놔라. 나도 있긴 있었는데 모자랐다. 더 많이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다. 그러시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김순자 씨 부부는 지금도 150만 원으로 사세요. 근데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분 약값 나가고 병원 다니시는 것도 있고 더 아끼면서 사세요. 외출도 줄이셨대요. 요즘은 그냥 집에 있어요. 나가면 돈 드니까 산책 정도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병원비. 이게 노후의 가장 큰 변수예요. 매달 나가는 돈은 계산이 돼요. 근데 병원비는 계산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부도요. 병원비 한 번 터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식비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싼 거 사면 되니까요. 병원비는 안 아프면 안 나가요. 운이 좋으면요. 근데요. 절대 안 줄어드는 돈이 있어요. 고정 지출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이복순 씨, 72세. 남편분이랑 오래된 아파트에 사세요. 자가예요. 월세는 안 내세요. 그러면 좀 여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월세는 없는데 매달 빠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복순 씨가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관리비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싸긴 한데 그래도 매달 나가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더 나가고 겨울에 난방하면 더 나가요.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건 기본이에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밥 해 먹으려면 가스 써야죠. 빨래하려면 물 써야죠.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죠.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 다음에 통신비가 있어요. 이복순 씨 부부는 휴대폰이 2대예요. 요즘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병원 예약도 카톡으로 하고, 자녀들 연락도 카톡으로 하고, 은행 일도 앱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있어요. TV도 봐야 하니까요.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거든요. TV가 유일한 낙이래요.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리고요. 보험료가 있어요. 이복순 씨가 이 얘기할 때 좀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매달 빠지거든요. 끊자니 아깝고 내자니 부담되고 젊었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있대요.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거요. 근데 나이 드니까 보험료가 올랐대요. 실비보험은 해마다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끊을 수가 없대요.
이 나이에 새로 들 수도 없고, 아프면 보험이 있어야 그나마 덜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이 돈도 어쩔 수 없이 매달 나가요. 이복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월급에서 빠지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 원 들어오면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크게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고정 지출의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관리비 얼마, 전기세 얼마, 휴대폰비 얼마. 근데 다 합치면요. 꽤 큰 돈이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 줄어요.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에어컨 안 틀면 여름에 쓰러져요. 난방 안 하면 겨울에 병나요. 휴대폰 없애면 세상이랑 단절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복순 씨 부부는요.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셨대요. 휴대폰 요금제 제일 싼 걸로 바꾸셨대요. 인터넷이랑 TV 묶어서 할인받으셨대요. 전기도 아끼려고 안 쓰는 방 불은 꺼놓으시고, 대기 전력 아끼려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신대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크게 안 줄어요. 몇천 원 아끼자고 너무 불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 고정 지출이 먼저 빠져요. 그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식비 쓰고, 병원비 쓰고, 경조사비 쓰고. 근데 고정 지출이 많으면요. 남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빠듯해지는 거예요. 이복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집 있으면 됐지 뭘 걱정하냐고. 근데 집 있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게 매달 어김없이 나가요. 집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고정 지출은 안 줄어요.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챕터 6 사람을 만나면 돈은 더 든다. 약 2100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지. 안 나가면 돈 안 쓰잖아. 맞아요. 안 나가면 돈 덜 써요. 근데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박영자 씨, 73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때 그렇게 사셨대요. 돈 아끼려고 밖에 안 나가셨대요. 박영자 씨 부부도 한 달 수입이 빠듯하셨대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셨어요. 경조사를 안 가셨대요. 부조 내기가 부담되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빠지셨대요. 나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요. 동창회도 안 가셨대요. 회비 내야 하고, 거기서 또 밥 먹고, 이것저것 돈이 드니까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돈이 좀 아껴지더래요. 한 달, 두 달. 확실히 덜 나갔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해지더래요.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대요. 근데 계속 안 오더래요. 박영자 씨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걔는 맨날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안 부른 거야. 나중에 들었대요. 박영자 씨가 그때 많이 서운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모임에 맨날 안 나오는 사람, 경조사에 맨날 안 오는 사람,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박영자 씨 남편분도 비슷하셨대요. 산악회가 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 산 가는 모임이요. 근데 회비도 내야 하고
끝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게 부담돼서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라고 하셨대요. 그 다음엔 바빠서라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연락도 안 오게 됐대요. 그렇게 1년쯤 지났대요. 박영자 씨 부부가 느낀 게 있대요. 돈은 좀 아꼈어요. 근데 삶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요. 만날 사람이 없대요. 하루가 너무 길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하루래요. 우리가 왜 사나 싶더라고요. 박영자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돈이 좀 들어도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경조사도 다시 가시기 시작했대요. 부조는 적게 내시더라도 얼굴은 비추시래요. 친구들 모임도 가끔 나가세요. 매번은 못 가도 두세 달에 한 번은 가세요. 남편분도 산악회 다시 나가세요. 회비가 부담되면 막걸리 자리는 빠지시고 산만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래요. 돈은 좀 더 나가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박영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면요. 삶이 너무 좁아져요. 노후에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해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적당히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적당히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빠듯하면요. 150만 원으로 사는 분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생존은 되는데 삶이 좁아져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돈으로 살고 계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안팎이요. 근데요. 상황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은 버티는데 불안하다고 하세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이 있어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빠지는 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최영호 씨 부부 기억나시죠? 월세 내시는 분이요. 이분은 150만 원 받아도 115만 원으로 사셔야 했어요. 집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큰 병이 없어요. 병원비가 안 터졌어요. 아직까지는요. 김순자 씨 부부 기억나시죠? 남편분이 뇌경색 오신 분이요. 이분은 병원비 한 번 터지니까 다 흔들렸어요. 비상금도 다 썼고,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텨요. 병이 오면 150만 원으로 안 돼요. 세 번째, 비상금이 따로 있어요. 매달 쓰는 돈 말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프거나, 집 수리해야 하거나, 자녀한테 급하게 돈 줘야 하거나, 이럴 때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쓸 돈 말고, 혹시 모를 돈이 따로 있었어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집이 있고, 큰 병이 없고, 비상금이 따로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근데요. 여기서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세 가지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 있는 분은 그래도 많으세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신 분들이요. 근데 큰 병이 없을 수 있을까요? 70대가 되면 어디 하나씩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 괜찮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상금은요? 은퇴하고 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모아둔 거 쓰면서 사는 건데 비상금까지 넉넉히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만나본 분들 중에요. 세 가지 다 갖춘 분이 계셨어요. 박준호 씨 부부요. 집도 있고, 지금은 건강하시고, 조금이지만 비상금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도 불안하시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비상금이 바닥나면 어떡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몰라요. 지금 집이 있어도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건강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비상금이 있어도 한번 큰일 나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70대 되면 다 힘들다는 거잖아. 맞아요. 현실이 쉽지 않아요. 근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지금 뭘 하느냐예요. 70대가 돼서 수입을 늘리긴 어려워요. 갑자기 연금이 많아지진 않거든요. 일을 더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요,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15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르다고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 구조였어요. 집이 있느냐? 병원비에 대비가 돼 있느냐? 비상금이 있느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키세요. 자가가 있으신 분들, 웬만하면 파시면 안 돼요. 자녀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사업 미천 대달라고 해도, 신중하셔야 해요. 앞에서 최영호 씨 얘기했잖아요.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 집 파셨다가, 지금 월세로 사시는 분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는 아들이 잘 되면 나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집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노후의 집은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매달 월세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이걸 지키셔야 해요. 두 번째,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매달 쓰는 돈 말고요. 손 안 대는 돈이 있어야 해요. 얼마가 적당하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기준을 하나 드리면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면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따로 있어야 뭔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요.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세 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돈보다 중요해요. 병원비가 왜 무섭냐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어요.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셔도 달라요. 식사 잘 챙기세요. 앞에서 정말순 씨가 뭐라고 하셨죠? 식비는 건강비다. 그 말이 맞아요. 네 번째, 사람을 끊지 마세요. 돈 아끼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박영자 씨 기억나시죠? 사람 안 만나니까
삶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신 분이요. 노후에 사람이 없으면요. 정보도 없어져요. 이런 지원금 나왔대. 저기 병원 좋대. 이거 신청하면 돈 나온대. 이런 정보가 다 사람한테서 와요. 그리고요. 힘들 때 기댈 때도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좀 들어도 이건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 있으시면 주민센터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도 지원금이 많아요. 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다 알려줘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요. 70대가 돼서 돈을 갑자기 늘리긴 어려워요. 근데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집을 지키고, 비상금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끊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렇게 하면요. 같은 150만 원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달라져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70대 부부, 월 150만 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때그때 다르다예요. 집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힘들어요. 건강하면 버텨요. 아프면 흔들려요.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만나본 분들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젊을 때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셨어요. 근데 노후가 되니까 생각보다 빠듯하더래요. 예상 못한 일도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도요. 다들 버티고 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매달이 아니에요. 한 번의 변수에서 결정돼요.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노후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이 제일 빠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만 이런가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에요.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알고 같이 준비하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집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독 잘 될까요? 부모가 부자라서도 아이가 어릴 적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인데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각자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더군요. 그 속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법이 아이가 어릴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일수록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63세 미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경 씨 딸 현주 씨는 33세 마케팅 팀장입니다. 몇 달 전
현주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상사는 계속 트집 잡고 후배들은 말 안 듣고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참아 또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현주야,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가장 힘든 장면이 뭐였어?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주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경 씨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때 현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속상했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경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현주야, 엄마가 봤을 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든 건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대화 이후 현주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중요한 건 미경 씨가 딸에게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 60세 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덕순 씨 아들 상민 씨는 28세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대학원 가고 싶은데. 근데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 또는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덕순 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민아, 대학원에서 뭘 배우고 싶은 거야?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상민 씨가 자세히 설명하자 덕순 씨는 계속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꿈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니? 상민 씨가 대답하자 덕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 상민이는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는 아이야.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분명 해낼 수 있어. 다만 무리하지는 말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해봐. 결과는 상민 씨는 자신감을 얻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의 대화법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왜? 라고 묻지 않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랬니? 는 자녀를 신문하는 느낌이지만 무슨 생각이었어? 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느낌이거든요. 62세 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라는 말은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무슨 생각이라고 물으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던데 이런 말 대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해요. 59세 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옆집 아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애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먼저 전달해요. 70세 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감이 없을 뿐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67세 말순 씨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결혼 후에도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엄마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70세 금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저한테 먼저 상의했어요. 엄마와 대화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성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지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왜? 대신 무슨 생각? 비교 대신 인정, 조언 대신 지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시거나 왜 그런 실수를 했니? 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실패를 데이터로 보셨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셨어요. 56세 은숙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은숙 씨 아들 준호 씨는 29세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또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괜찮다. 다시 도전해봐. 또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숙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뭐가 아쉬웠는지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엄마가 들어볼게.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를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준호야,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 암기한 건 다 기억났는데 응용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왜 응용 문제가 어려웠을까? 사실 외우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겠어요. 준호 씨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본 결과 문제는 암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해 없는 단순 암기로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거죠. 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번 경험이 정말 소중하네. 만약 운 좋게 붙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정확히 알게 됐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준호야, 진짜 실력 있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도전해봐.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호 씨는 6개월 후 다시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괜찮다고만 하셨다면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 61세 정자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자 씨 딸 수현 씨는 32세에 카페 창업을 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현 씨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완전히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창업은 정말 저랑 안 맞나 봐요. 정자 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연아, 엄마가 봤을 때 이번 일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야. 6개월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거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실력을 쌓는 거야. 정자 씨도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수연아, 카페 운영하면서 가장 예상과 달랐던 게 뭐였어?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오는 거였어요. 왜 손님이 적게 왔을까? 위치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했는데 그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다음에 창업한다면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 위치 선정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수현 씨와 함께 분석해본 결과 문제는 위치 선정과 타겟 고객 분석 부족이었어요. 맛이나 서비스는 좋았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카페를 연 게 문제였던 거죠. 정자 씨는 이렇게 격려했어요. 수연아, 이제 네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됐잖아.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1년 후 수현 씨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위치와 타겟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실패를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분석 덕분에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고요. 75세 명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만 하면 아이가 또 같은 실수를 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그를 함께 찾으면 다음에는 안 해요. 71세 복순 씨의 말씀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더 강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68세 순자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실패하면 괜찮다만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실패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부터 물어봐요.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로 끝내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까지 함께 세우셨어요. 62세 영순 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실패 분석이 끝나면 반드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를 물어봐요. 그래야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거든요. 성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취업, 승진, 사업,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부모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70세 말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이 내 능력을 한 단계 올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녀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자녀. 어떤 자녀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무서워하는 아이는 도전을 안 해요. 하지만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아이는 계속 도전하죠. 그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의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소중한 정보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두 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괜찮다로 끝내지 말고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장의 대화법이 가장 도움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독립심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심을 기른다는 것이 혼자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해줄 일을 줄이고 자녀가 해볼 일을 늘리는 것이에요. 64세 인순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인순 씨 딸 미영 씨는 31세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니 부모님이 웨딩홀부터 드레스까지 모든 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미영 씨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준비가 너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엄마가 다 알아볼게 또는 엄마 친구가 웨딩 플래너 소개해 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순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아, 결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처음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 관련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고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예산을 계획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6개월 후 미영 씨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안 도와주시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결혼식이라 더 의미 있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미영 씨는 신혼집 구하기, 이사 준비, 새 직장 찾기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어요. 결혼 준비를 혼자 해보니까 세상에 제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사례, 64세 옥분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옥분 씨 아들 재민 씨는 34세 회사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엄마에게 상담했어요. 엄마,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그냥 버텨봐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어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옥분 씨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재민아,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해봐. 그리고 이직했을 때의 장단점도 써봐.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정말 있는지도 확인해봐. 재민 씨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어요. 엄마가 그냥 조언해 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옥분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민아, 엄마는 내가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스스로 결정한 일이어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결국 재민 씨는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어요. 현재 직장의 문제점, 시장 상황, 자신의 경력과 실력, 이직 가능한 회사들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 결과 재민 씨는 이직하기로 결정했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엄마가 그때 대신 결정해 주셨다면 저는 평생 의존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해 보니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75세 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아이가 약해져요. 힘들어도 스스로 하게 놔둬야 강해집니다. 69세 점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알아보면 되라고 방법만 알려줘요. 절대 이렇게 해라고 답을 주지 않아요. 왜 성인 자녀에게 독립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68세 순자 씨의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부러 혼자 하게 놔둬요.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독립심을 기른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73세 복순 씨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줘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놔둬요. 3번 정도 시도해봐도 안 되면 그때 도와줘요. 하지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줘요. 이런 방식으로 키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0세 영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큰 결정은 저한테 상의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스스로 생각한 후에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독립심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죠. 66세 봉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하다가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니 이기적인 게 아닐까 싶으시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75세 영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영희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보니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멈췄다가 40대에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영희 씨의 큰아들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자기만의 취미나 특기를 갖고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희 씨가 60대에 서예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우리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나도 계속 도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 73세 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순 씨는 두 딸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정순 씨의 삶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포기한 게 없다고 자주 말했어요. 물론 조정한 부분은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순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와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도 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의 큰딸 이순 씨의 말입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정순 씨는 지금도 70대인데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딸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극받는 것 같아요. 68세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져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해지고요. 실제로 성인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70세 말자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때 제가 우울해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면 아들도 힘을 얻더라고요. 65세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제가 엄마도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재미있어라고 하면 딸이 엄마처럼 저도 힘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72세 경자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졌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제 일은 잠시 미뤘죠. 하지만 제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69세 복자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50대에 컴퓨터를 배우고 60대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정말 대단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나이에 배우셨는데 우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71세 미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깨달으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어라고도 말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에게 절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도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일이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절대 너 때문에 못 간다거나 너 챙기느라 바쁘다는 말은 안 했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68세 순자 씨는 최근에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딸이 엄마 요즘 너무 활기차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대요. 72세 영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계세요. 손자들한테 예쁜 사진을 보내주고 싶어서요.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젊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라고 하더군요. 70세 금자 씨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딸이 엄마가 저보다 더 트렌디해요 라고 농담하더군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자녀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다. 내가 성장해야 우리 아이도 성장한다. 내 삶이 소중해야 아이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세 번째, 독립심의 비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어려울 때는 방법을 알려주되 답은 주지 마세요. 네 번째, 부모 자신의 행복.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댓글에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